어머니, 냄새 나요. 오늘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가 5만 원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70세 복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영하 10도, 수도관이 터지고 보일러가 멈춘 부산 기장집을 버리고 아들에게 왔건만 베란다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으며 3주를 버텼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우리 돈 쓰기는 아깝잖아요. 새벽 4시 복자는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머니엔 5만 원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년 뒤 그 며느리가 대한민국 10대 그룹 회장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기장의 겨울바람은 바닷가 마을 전체를 얼려버릴 듯 매서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0세 복자 할머니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이불 3장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추위는 살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집안인데도 그랬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꽉 얼어붙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전부터였습니다. 수도관이 완전히 동파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젯밤부터는 보일러마저 멈춰버렸습니다. 복자는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최소 200만 원은 들고요. 봄 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200만 원. 복자의 통장 잔고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으로 한 달을 근근히 버티는 형편이었습니다. 복자는 하루 이틀을 어떻게든 버텨봤습니다. 근처 경로당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물통을 받아와 생활했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밥은 지어 먹었지만 집안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구나.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현수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들. 결혼한 지 5년 됐고 며느리 수진과 함께 강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다. 집에 수도관이 터지고 보일러도 나가서 겨울만, 정말 겨울만 있다가 봄 되면 바로 내려올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오세요. 근데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다음 날 아침 복자는 겨울옷 2벌과 속옷 몇 장만 챙겨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이것저것 빼고 또 뺐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얼어붙은 고향집을 바라봤습니다. 봄만 되면 꼭 돌아올게. 하지만 복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 강남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복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수진은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웃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복자는 보따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기장에 얼어붙은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머니 짐은 여기 두세요.
수진이 가리킨 곳은 베란다 구석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세탁기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 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복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끈한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복자 앞에 놓인 그릇에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 나물 반찬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따뜻한 찌개와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화 안 되시니까 이게 더 좋으세요. 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복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할 때 기름기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어제 그릇에 기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밤 10시 복자는 베란다 구석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래? 겨울이 얼마나 긴데? 봄까지면 석 달은 좋기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기장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데 어떡해. 휴, 알았어. 근데 정말 봄 되면 보내야 해. 나도 한계가 있어. 복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복자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베란다에 앉아 있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수진이 불편해할까 봐였습니다. 저녁이면 또 식은 밥과 반찬 몇 조각, 그리고 설거지. 수진의 잔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자주 하세요. 냄새나요. 어머니, 화장실 쓰고 나면 환기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 TV 소리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복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거실에서 수진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시어머니 기장에서 왔어. 겨울만 지낸다는데 솔직히 언제 갈지 모르겠어. 요양원? 그건 우리 돈 쓰기 아깝잖아.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돼? 복자는 베란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우리 돈은 아깝다고.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구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장집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복자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만. 봄이 오면 기장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며 3주가 지났습니다. 복자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진의 잔소리, 저녁이면 차가운 식사, 밤이면 부부의 속삭임이 베란다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언제 나가실 거래? 요양원 자리 나왔대. 우리 돈은 아깝잖아. 복자는 매일 밤 그 말들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부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복자는 베란다로 들어갔지만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내보내야지. 왜 그냥 두고 있어? 그게 남편이 눈치를 봐서요. 눈치는 무슨. 내 인생이 중요하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내 인생 다 끝나. 수진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때는 효도가 미덕이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딨어. 노후 대비도 안 하고 자식만 믿고 산 건 본인 잘못이야. 복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얘야,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그날 밤 11시 복자는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거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어머니한테 말해. 나가시라고. 우리 더 이상 못 모신다고. 그래도가 뭐야? 우리 인생도 중요해. 어머니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학 등록금 한 푼도 안 대주시고, 결혼할 때도 축의금 50만 원 달랑 주시고. 그런데 왜 우리가 모셔야 돼? 알았어. 내일 말할게. 복자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쫓겨나겠구나. 새벽 2시, 복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나가는 게 나았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지갑. 통장에는 8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5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나?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복자는 기계치였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멀리서나마 손주 녀석. 재롱 부리는 소리라도 담아두고 싶어 아들에게 겨우 배운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담으려던 그 버튼은 어느새 며느리의 차가운 폭언과 아들의 외면을 기록하는 슬픈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모인 20여 개의 녹음 파일. 모든 것이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새벽 4시, 복자는 가방을 메고 베란다를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수와 수진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너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너는 엄마를 3주도 못 견디는구나. 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하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새벽에 어디 가세요? 추운데 위험해요. 괜찮아요. 그냥 산책이에요. 복자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복자는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새벽 5시 첫 전철이 지나갔습니다. 복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노선을 탔습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9시쯤 복자는 무료 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어요? 옆에 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여기 밥 잘 줘요. 따뜻하고 맛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받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요. 복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복자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였습니다. 복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복자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연락 좀 해요. 걱정되잖아요. 복자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걱정? 요양원 보내려던 내가 날 걱정해? 저녁이 되자 복자는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 10,000원. 이틀은 여기서 버틸 수 있겠지.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복자는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받느니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낫다. 복자는 그날 집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찜질방과 무료 급식소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주머니 속 5만 원은 이제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80만 원. 그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장집 수리비로 모아둔 돈이었으니까요. 이걸 쓰면 영영 집에 못 가. 넷째 날 아침, 복자는 무료 급식소에서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영하 5도. 하지만 복자에게는 찜질방이 있었고 따뜻한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복자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갈 곳이 없구나. 하지만 복자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바로 그날 오후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더라? 우리 집이. 복자는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표정이 멍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리 집이 어디지? 노인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노인은 대답 없이 공원을 나섰습니다. 복자는 뒤따라갔습니다. 공원 앞은 8차선 대로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차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복자는 소리쳤지만 노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덤프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날렸습니다. 노인을 밀쳐냈습니다. 끽. 덤프트럭의 급제동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쿵. 복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덤프트럭은 복자 1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야 해요. 복자는 일어나 노인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인도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리 집이.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50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예요, 진우. 아들 진우요. 남자는 노인을 부축하며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구해주신 건가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복자는 손바닥에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괜찮지 않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남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복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한솔그룹 회장 한진우입니다. 복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솔그룹.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진우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한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가셨는데 찾고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한진우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선 이것부터 받아주십시오.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돈 말고요. 내 손으로 밥 벌어 먹을 부엌 하나만 빌려주시오. 한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엌이요? 그래요. 나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요.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복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진우는 복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일주일 뒤 복자는 한진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 30평 규모의 점포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는 모두 새로 갖췄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그리고 당분간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식자재 구입부터 직원 고용까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부산기장에 집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관과 보일러 수리가 필요하다고요?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김 비서가 알아봤습니다.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미 업체에 연락했고 다음 주면 공사가 끝납니다. 회장님, 저는... 복자의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돈을 거절하신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한 분이 어떤 분인지. 할머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 아버지와 저의 진심입니다. 복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복자는 찜질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드디어 내 힘으로 살 수 있게 됐구나. 한 달 뒤 복자의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국물을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첫 손님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물이 끝내주네요. 또 올게요. 복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복자의 작은 국밥집은 남대문 시장 최고의 맛집이 되었습니다. 한진우 회장의 지원금은 1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 뒤로는 온전히 복자의 손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이 최고예요. 할머니 덕분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복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서울의 숨은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방송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할머니 국밥이 정말 유명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감동적이고요. 한 달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73세의 복자 할머니는
3년 전 한솔그룹 회장의 아버지를 구한 은인입니다. 그 인연으로 시작한 이 작은 국밥집이 이제는 서울 최고의 맛집이 되었습니다. 방송에는 복자가 새벽부터 국물을 끓이는 모습,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진우 회장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돈을 거절하시고 일할 기회만 달라고 하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줄이 길어졌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복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몰랐습니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아들 현수와 며느리 수진이 있다는 것을. 방송이 나간 지 이틀 뒤 복자가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복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복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수야. 어머니, 방송 봤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셨구나. 현수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3년 전 일 따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복자는 그 미소를 보며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세요. 우리 돈 쓰기는 아깝잖아요. 눈치도 없으세요. 어머니, 우리 들어가도 돼요? 국밥 먹고 싶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복자 할머니 며느리예요. 방송 보셨죠?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며느리 분이세요? 효부시네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효부는요? 어머니, 기장에서 힘드실 때 저희가 모셔드린 거 기억하시죠?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니었으면 어머니 노숙하셨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겨울 보내시고 그 뒤에 이렇게 성공하신 거잖아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며느리 분이 도와주셨네요.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도 사실 저희가 보호자처럼 도와준 거잖아요. 한솔그룹 쪽에서 지원해 줄 때도 저희가 보증 같은 거 섰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자는 3년 동안 현수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도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머니?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죠?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언제? 어머니, 왜 이러세요? 손님들 앞에서. 손님들 앞이라서 묻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니? 복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너희 돌아가라. 엄마. 복자는 3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야. 3년 전에 너희가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나는 이미 엄마를 그만뒀어.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복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들어볼래? 복자는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요? 일주일 됐어요, 벌써. 냄새나고 식비만 축내시고. 우리 집이 공짜 여관이에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우리 돈 쓰기는 아깝잖아요.
손님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복자는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네. 수지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방송 보고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복자가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차갑게 쏘아붙일 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검은색 세단들이 멈춰 섰습니다. 마침 그날은 한진우 회장이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모시고 정기적으로 할머니의 국밥을 먹으러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한진우 회장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내뱉는 가짜 효도와 협박을 문 밖에서부터 묵묵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회장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말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한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하신 말씀, 한솔그룹과 복자 할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할머니 일을 관리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한진우는 옆에 선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법무팀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위기관리팀 팀장입니다. 수진과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복자 할머니를 3년 전에 버리셨습니다. 그 증거는 할머니의 녹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방금 여러분은 한솔그룹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보호자 역할을 맡긴 적도 중간 관리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셋째, 이 모든 발언은 이 가게의 CCTV와 손님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무팀 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미수, 그리고 대기업 명예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수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진우는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혜를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날 은혜를 갚겠다 하셨죠. 네, 할머니. 회장님, 아버님을 이용해 거짓말과 협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한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언론에 공식 입장 배포해. 한솔그룹과 무관한 허위 주장이며 법적 조치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는 회사와 거래처에 공문 보내. 사실 확인 요청으로.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회사에서 잘려요. 그건 당신이 감수하셔야 할 일입니다. 한진우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버린 아들.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저희 협력사 중 하나더군요. 신용평가 의견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결과는 당신 회사가 판단할 겁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야, 현수야.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복자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기장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난 이미 도움을 청했다. 현수야, 그때 넌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일주일 뒤 수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한솔그룹의 공식 입장과 법적 조치 소식이 업계에 퍼졌고 어떤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회사는 한솔그룹 협력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고 은행 대출이 전면 회수되었습니다. 한 달 뒤 현수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수지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복자의 가게 앞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복자는 국밥을 내오다가 멈췄습니다. 현수야. 엄마.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3년 전에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너희를 버렸어. 엄마, 제발. 복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 지원을 알아봐. 나도 그렇게 살아남았어. 복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자의 국밥집은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진우 회장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저희 한솔그룹에서 노인 방치 및 학대 방지 법률 지원 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복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와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금 설립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복자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3년 전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영하의 새벽 갈 곳 없이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진우 회장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고 제 손으로 삶을 읽었습니다. 이 기금은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리분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그들을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복수는 끝난 건가요? 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움직이면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요.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복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수진아.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너희가 나를 내쫓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거야. 고맙다.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삭제했던 연락처들을 확인했습니다. 현수, 수진. 복자는 그 이름들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3세, 복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복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 제대로 살면 진실이 말해준다. 끝.